백제의 미소를 따라 깊숙이 들어오면 넓은 지대와 마주하게 된다. 용연계곡과 이어지는 자락에 우뚝 서 있는 탑과 비. 오늘 이곳에서 바닷길을 따라 빠르게 문물을 접하던 내포의 과거를 만나보려 한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도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절터, 보원사지로 떠나보자. 네, 서산보원사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천년고찰 서산보원사지 앞에 왔습니다.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지만 넓은 들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새로운 보원사가 지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즐거운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온사에서 종무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왜 이렇게 죄송해요. 길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용현 휴양님이 굽이굽이 되게 깊숙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진짜 넓구나 이거를 실감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좁은 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죠. 맞아요. 이게 삼국지에서 뭐 같으세요? 삼국지에서 삼국지에서요? 느껴지는 호로곡 같은. 네. 그러니까 목이 좁다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사람들이 네. 저기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이런 곳이 있었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어쨌든 출발해서 온다고 했을 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길었던 거는 한 1.5km를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널찍한 터가 보이는 게 정말 좋은 터구나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행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네. 한번 제가 이제 우리는 보통 보물을 찾으러 가면 보물 찾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숨겨놓고 보물을 찾거든요. 네. 다 눈에 보이는데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자, 저희는 지금 이 보온사지 넓은 곳을 네. 이렇게 드론으로 찍어서 저감도로 만들어 놨죠. 지금 어디가 보물인 것 같으세요? 일단 네. 가운데에 딱 보이는 네. 이게 탑처럼 보이거든요. 저기 딱 제가 바로 봤는데 네. 이거가 보물이지 않을까 네, 싶기도 그리고요?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으니까 네. 이것도 보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사실 그냥 돌 같은 느낌이라 네.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보물인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네. 또 보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게요. 여기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숫자가 매겨져 있네요. 네. 자, 이 산은 전체 산이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가야산 안에 이렇게 보온사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이 가야산은 또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 내포라고 하는 지형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지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여다보고 보온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각각의 안에 있는 보물 이야기도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네.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떠세요?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게요. 네. 여기 지도로 또 한눈에 볼 수 있네요. 가야산 일대, 또 아까 내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내포는 정확히 어디인 거예요? 네. 이 지도에는 내포라고 하는 특징이 안 보이는데요. 일단 네. 설명을 드리면 내포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쪽에 있는 특히 이제 우리 서산과 태안 이쪽 지역인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내포라는 용어는 쓰여졌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익히 알려진 거는 조선시대 때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내포의 10골, 지금 얘기하면 태안, 서산, 지도 따라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해미, 네. 덕산, 네. 예산, 아산, 신창, 아. 그리고 내려와서 홍성, 네. 결성, 네. 그리고 보령까지 아. 10개의 고을을 내포라고 지명하면서 네. 소개를 하면서 거기는 물산이 풍부해서 사람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내포라는 지형이 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야? 네. 우리 선생님도 어느 지역이세요? 저는 공주? 공주. 내포 지역은 아니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 여기 와 보니까요. 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산도 있어서 네. 이 산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바다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바닷물이 깊숙이 그래서 내륙 깊숙이 폭우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내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충적 평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도 풍부하죠. 그래서 물산이 풍부해서 살기 좋은 곳이다. 네. 이런 곳이 내포 지역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서민의 문화권이라고 아,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내포의 특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뭔가 딱 이곳 전체 문화 느낌도 딱 알고 가니까 이곳이 또 어떤 느낌일지 살짝 와닿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가야라는 게 인도의 붓다가야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아, 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 붓다가야예요. 그래서 가야라는 게 한문으로 옮기면 코끼리상과 임금왕, 상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야라는 얘기를 딱 하면 아 여기는 불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곳이구나를 알게 되죠. 네. 근데 우리는 가야라는 얘기를 할 때 주로 어디를 들었었을까요? 그 나라 가야만 딱 들었을 가야고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또 합천 가야산. 아, 네, 맞아요. 그죠? 근데 내포 가야산이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듣는 것 그만큼 같아요. 이 지역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 아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라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는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남아있는 유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오늘 보원사지에서 보물을 만나게 되는 것은 네. 그 시대쯤일 거라고 하는 추정의 역사예요.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건 언제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그랬고 두 번째는 패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오지였었어요. 아,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은 점은 있었죠. 무엇이 좋았을까요? 뭔가 침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보존이 되어서 그나마 이 가야산의 자연 생태계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2005년도에 이 생태계 조사를 해봤더니 계룡산에 1.5배의 식생을 자랑하고 있고 네. 네,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뭔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만나볼 이런 보물들이 어떻게 그 시대로 또 추정이 되는지도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는 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소중한 보물들 이제 직접 보러 갈까요? 네, 그러실까요? 그럼? 네, 갑시다. 네. 여기 터가 되게 넓어서 한눈에 잘 보여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사적지로 3만여 평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이는 게 지금 3만여 평의 이게요. 근데 네. 사실은 더 산들에 보면 절터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보여지는 게 이 넓은 요 터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은 백제시대 때 이 절이 창건되었을 때 이쪽 영역이라고들 얘기들을 해요. 아. 근데 거기는 아직 발굴을 안 해서 네. 잘 모르고 있고요. 네. 잠깐 여기서 좀 보온사지 전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보물 5점 얘기했죠. 네, 맞아요.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뭐이세요? 저게 그 첫 번째 단간지주. 네.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가면 아, 석조. 저것도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보여지는 5층 석탑. 네. 그리고 그 뒤로 좌측에 있는 게 탑문스님의 보승탑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 옆에가 보승탑비. 음. 이 전체는 사실 얼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게 3만 평의 사적지로 1987년에 지정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만이 보원사지의 사역이 아니라 절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한 200여 개의 절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산 전체가 여기는 보원사지 절터였다. 그런데 백제 시대에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추정들을 해요. 근데 아직 이 발굴을 안 해봐서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는 조선 시대 때 조성이 되었고 고려 시대까지만 이게 지금 유구가 나오고 있어요. 아, 네. 되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사라진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거는 18세기까지 네. 남아 있었다고는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이제 18세기는 언제죠? 조선 시대이잖아요. 네. 조선은 국교가 뭐였어요? 유교. 유교였죠. 네. 그래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숭유 억불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시절엔 세종실록에도 보면 120개의 사찰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시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찰이 없어져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사찰은 전통적인 정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다 부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의 전통적인 이 정각들은 이게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뜯으면 다시 해체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다시 자연으로. 아니 그대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네. 장소를 이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는 부시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지만 네. 우리의 전통적인 정각들은 이게 부재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면 다시 가서 건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절의 것들을 가져가서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은 이유가 왜냐하면 불탄 흔적도 없고 그렇다고 큰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억불 정책의 유산으로 이렇게 폐사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 네.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어떻게 둘러보면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보물을 하나씩 하나씩 일단 살펴봅시다. 네, 좋습니다. 가셔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느낌이라서 오늘 일정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간지주 쪽으로 가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네. 아직 여기가 공사 중이라서 네. 보기가 별로 안 좋죠. 무슨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변 정비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선생님 오시면 여기는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길. 단간지주가 진짜 높게 솟아있네요. 네, 그렇죠. 이 단간지주의 크기를 보면 이 사찰이 얼마나 컸던 사찰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아, 진짜요? 네. 그냥 높게 솟아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군요. 네. 단간지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단간지주는 사실은 지주만 남아 있어요. 아, 이거는 네. 용도가 뭐냐면 네. 높이 깃발을 달아서 음. 여기가 사역지이다 혹은 법회를 할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야단법석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네. 야단은 뭐냐면 들 야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단은 단단자. 네. 바깥에 들에다가 단을 차린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법석은 뭐냐면 법을 설하는 자리다. 음. 그러니까 야단법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회를 하려면 뭔가 앞에 네. 이렇게 개불이라든가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을 했던. 아. 그래서 지금 지주가 이만큼 높았다면 이게 얼마큼 될까요? 한 2m? 제 2m 일단 쯤 두 되겠죠. 배는 되니까 그 정도는 되는 것 그러면 당간은 이 사이에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길다란 장대 같은 거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네. 그러면 적어도 4~5m 올라가죠. 네. 거기다가 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깃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깃발은 무슨 깃발이냐?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장식 꾸며가지고 만든 깃발이에요. 그 깃발을 기댈 수 있는 당간을 만들고 그 당간을 여기다가 지주 사이에다가 끼워서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 당간 지주는 깃발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이다. 그런데 보면 양쪽에 두 개의 이 돌 네. 주는 옛날 모습이지만 밑에 기단은 어때요? 조금 뭔가- 현대화되어 있는 네, 것 맞아요. 같죠? 깨끗한 그러니까 느낌. 옛날에 이 당간 지주에다가 기단을 새롭게 만들고 그 밑에 더 기단은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완전한 옛날 것만은 아닌 거죠. 근데 네. 한편으로 보면 이 산 전체를 보면 돌산이 없지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큰 화강석이 음.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외부에서 가져왔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사찰이 얼마나 규모가 컸으면 외부에서 이만큼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아.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요. 이 돌이요, 지금 문양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네, 맞아요. 예. 이렇게 같은 모습을 안에 또 이렇게 조각처럼 새겨져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이야 이 기계가 좋으니까 그냥 드르륵 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 네. 근데 이거 언제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천년고찰이니까 삼국시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볼 이제 보승탑비 탐문스님의 비문에 의하면 네. 탐문스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 당이 구름처럼 휘날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탐문스님이 여기 내려오신 때가 970년대이니까 고려시대인 거잖아요. 아, 적어도 고려시대이면 이 당가는 그 전에 만들어졌을 거니까 통일신라 시대이거나 혹은 고려 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세기나 10세기에 이 만들어졌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보면 당간을 세울 때 그냥 세울 수 없잖아요. 맞아요. 좌우로 보면 길다랗게 홈이 파져 있어요. 네. 위아래로 네. 이렇게 4개 당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당간을 또 밑에서 받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그랗게 아, 받친 저거요. 돌 위에 네. 구멍이 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세워놓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 당간 지주입니다. 아. 그래서 사찰에서는 가장 입구에 이 당간이 지주가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는 무슨 절이구나 또는 어떤 법회를 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곳이 이 당간 지주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굳건히 자리를 또 지키고 있어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또 이 당간지주부터 보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여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또 넓었을지 상상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서 선생님도 보시면은 네. 딱 뭐가 보여요? 보층 탑이 보이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네. 보승 탑이 보이거든요. 네, 저도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가 입구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두 손을 모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인사의 개념으로도 이곳이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럼 이제 인사 나눴으니까 네.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네. 다음은 어디로요? 다음은 저쪽 먼저 가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석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길이 없어서 지금 공사 중이어서 네. 곤란하네요. 저거 저쪽으로 밟고 가볼까요? 지나가야 되나요? 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저쪽으로. 네. 이게 수로이긴 한데요. 우와. 역시 우리는 수로를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돌 같은데 석조가 뭐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
고기들을 집어넣는 걸 어항 보면 수조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돌로 되어 있는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물통만이 아니라 곡식을 담았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절에는 보면 예전 절은 다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게 되면 이런 그 큰 물통들을 가지고 곳곳에다 놓고 방화가 났을 때 네. 불을 끄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이 수조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지역은 하강석이 없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이거를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장방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네. 그래서 석조는 보통 보면 장방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대로인 거죠. 이 석조도. 네. 근데 이 돌이 없는 것을 이렇게 큰 이 물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사찰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쌀을 씻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여기서요? 그러면 저기 네. 구멍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겠잖아요. 네, 맞아요. 쌀을 씻으면. 네. 그 물이 용염되고 저 입구에서 저 밑에 마을까지 쌀떡물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여기서 살았으면 쌀떡물이 그 저 밑에 아랫마을까지 내려갔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또 곳곳에 있었을 것으로 또 추측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곳이 진짜 큰 절이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문양 같은 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퉁이나 이런 모서리들을 보면 네. 각지게 하지 않고 둥글게 네.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석조를 만들었던 장인이 석공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이 용도에 맞는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절터에 오면 그 탑부터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아까 또 오자마자 바로 보였었는데 이제 탑 보러 갈 수 있나요? 그러실까요? 네. 탑으로.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희 구역이 보면 네. 당간지주하고 석조를 보고 난 다음에 네. 뭐가 흘러요? 냇가가 흐르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물길 사이를 걸어가게 되네요. 네, 좋죠. 물소리도 들리고. 네. 근데 아직 저희가 이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일중원의 역할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 보통 사찰에는 네. 이렇게 개울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 세계하고 이제는 피안의 세계로 넘어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는 어쨌든 정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래서 도피안사 뭐 이런 절도 있는데 네.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찰에서는 이 다리의 역할입니다. 아, 이제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로 네. 이렇게 정갈한 세계로 넘어가는데 네. 여기에 해설사님 네. 여름에는요 뭐가 사는지 아냐면 네. 여기에는 반딧불이가 살아요. 아, 진짜요? 네, 반딧불이의 먹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슬기가 산답니다. 아. 그래서 다슬기를 먹고 반딧불이가 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여름에는 네. 반딧불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반딧불이와 하룻밤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뭔가 이렇게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여기 너무 아름다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저기 기둥이 생기죠. 네. 이 기둥은 예전에 이 다리를 넘어가는 이 기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좌측에도 하나가 더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이 이제서 누각이 생겨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었겠죠. 네. 그래서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오늘 해설사님과 함께 다니니까 네. 옛날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같이 상상하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계절이 네. 언제가 좋으냐면요. 네. 지금 어떠세요? 둘러보시면? 지금은 일단 탁 트여 있어서 바로 딱 잘 보여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4월 달에 오시면 네. 여기에 산 벚꽃이 피거든요. 네. 좌우로. 네. 그럼 완전 수채화이고 네. 푸르른 잔디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잖아요. 네. 그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넓은 곳에 푸른 잔디 그러면
속이 후련하게 트이고 네. 지금 저기 보이는 은행나무 있죠? 아, 네. 은행나무는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10월? 그렇죠. 10월, 11월에 오면 네. 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서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지금도 넓어서 되게 좋아 보였는데 또 4월과 5월, 10월까지도 잘 기억했다가 와야겠어요. 또한 2주 전에까지도요. 여기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네. 곳도 너무 아름답답니다. 사시사철 한 번씩은 방문을 해야겠네요. 아, 네, 그럼요. 이게 5층 석탑이죠? 아, 네, 그렇죠. 보원사의 대표적인 이제 국보로 승격돼야 되는 5층 석탑입니다. 네. 이제 5층 석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뭔가 멀리서 볼 때랑 다르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고 웅장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탑이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국보로 승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지역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런 국보로 승격하지 못했는가 그동안 네. 이거를 이제 고려 시대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역사학계에서는. 근데 이 탑이 통일신라 말로 보게 되면 네. 통일신라 말하고 고려 초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변화되는 석탑의 양식을 아주 볼 수 있는 중요한 표본이라고 생각해서 국보로 승격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건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 탑에 얼마만큼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층 석탑이라고 했잖아요. 네. 5층 석탑의 이 5층은 어디까지를 얘기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여기까지요. 네, 그게 탑신이라고 해요. 네. 그 밑에는 몇 단이 있어요? 그 밑으로요? 네. 2단 있어요. 2단 있죠. 네. 이걸 기단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층에 있는 기단부를 상층 기단,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하층 기단이라고 하죠. 네. 하층 기단에는 지금 뭔가 문양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뭔 거 뭔가 같으세요? 혜태? 사자. 사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사자 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자 후를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사자가 큰 소리를 내는 표호, 이거를 사자 후라고 하는데 큰 스님들이 큰 소리로 아주 깨달음의 이야기를 하실 땐 사자 후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럴 때 이 사자예요. 그러면 내면에 사자가 3마리씩 있으니까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12마리요. 12마리죠. 네. 자, 하층 기단에는 사자가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고 네. 그다음 상층 기단에는 뭐인 것 같으세요? 보통 그 일주문 앞에 이렇게 무섭게 맞아요. 서 계신 분들 그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팔부신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팔부신중은 인도에 있는 신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인도에서 만들어지면서 인도의 신들이 많은 분들을 불교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산신각 대표적으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산신이 원래는 우리의 토속적인 토테미즘 신앙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불교로 접합이 되면서 산신으로 산신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칠성각. 북두칠성에 네. 그거는 이 자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두칠성이 어떻게 돼요? 칠성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요. 만나서 네. 사랑을 하면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칠성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손을 얻고 싶을 때는 칠성각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 5층 스탑의 상층 기단에는 팔부신중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팔부신중에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죠? 아수라. 네. 아수라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수라의 모습이 달라지는. 전쟁터 같이 막 네. 정신 없어지는 걸 아수라 네.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아수라는 그렇게 전쟁의 신, 인도에서는 전쟁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 신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놀고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백수. 또는 건달이라고 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이 건달은 이 여기 있는 건달바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 신을 음. 인도에서는 건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건달바. 어. 이게 이제 팔부신중 안에 들어오는데 네. 이 탑은 불교에서는요. 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렇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5층 탑이 있고 또는 3층 탑이 있고 네. 부처님의 사리가 아닌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거를 우리는 승탑이라고 해요. 네. 승탑.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가면 탑문 스님의 승탑을 볼 텐데요. 네. 탑을 만드는 이유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였어요. 음. 근데 사실은 사리 봉안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 탑은 우리가 기념탑, 위령탑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래서 탑은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불교로 들어오면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게 탑이었구나. 아.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상이 조성되지는 않았대요. 200년인가 후에 불상이 조성되고 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됐냐. 부처님은 만나고 싶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은데 불교의 화장법은 아시죠? 다 태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태우고 나면 그게 이제 남아있는 조각을 우리가 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부처님의 이 돌아가시고 나서 8만 4천 개의 사리를 얻었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탑의 형태로 모셔가지고 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보은사지 5층 석탑은 통일신라 말과 고려 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신라 시대의 탑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네. 이렇게 상층 기단의 팔부신중이요. 네. 있는 게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 네. 이런 구조들이 거의 없게 돼요. 민자로. 아.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라고 해요. 네. 일본은 목탑의 목탑? 네. 나라예요. 중국은 전탑의 나라라고 해요. 아, 전탑. 왜 네.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석조나 또는 단간지조도 다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지형에는 화강석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가 오고 뭐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고 화재에도 강할 수 있는 게 이 석탑인 거예요. 그래서 석탑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탑의 양식에서 석탑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 탑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네. 자, 기단은 우리가 2개 봤어요. 그죠? 네. 지금 탑 신부를 5개의 탑 신부를 보면 네. 이렇게 처마같이 양옆으로 하늘 위로 맞아요. 조금씩 올라가 있죠. 네. 이게 옥계석들인데요. 옥계석이 이렇게 버선처럼 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는 기와 전통의 기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 기와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것이 목탑은 그러니까 목조 건물은 보면 네. 목조 건물은 보면 그냥 대들보도 있고 막 가까이 이 무게를 이렇게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석가래라든가 이런 걸 넣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돌은 힘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의 판으로 탁 갖다 놔도 되거든요. 네. 힘을 하중을 뭐 견딜 필요가 없잖아요. 워낙 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갖가지 층층을 만들어 가지고 옥계석의 층층을 만들어 가지고 문양을 아름답게 하려고도 했지만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상층 기단에 보면요. 양옆으로 오른쪽은 별개의 이 돌 같죠. 네, 맞아요. 왼쪽은요.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저렇게 같이 붙어 있는 한 개의 판석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양을 기둥 문양 같이 느껴졌죠. 네. 그것이 목탑의 양식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 목탑은 계속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둥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둥처럼 만들어 놓고 문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양쪽에 있는 기둥을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요? 네. 그리고 가운데도 있죠. 네, 맞아요. 사실 저게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네. 무게를 지탱하는 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탑에서 양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
저거를 탱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 우주와 탱주. 그렇죠. 네. 그러면은 탑신에도 그렇게 똑같은 게 나와요? 우주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목탑의 양식을 가지고 왔다. 우리 통일신라에서 지금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 시대의 일반 석탑을 가면 이제 이런 모습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선생님께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탑을 볼 때 그런 걸 유심히 보면 아 이건 어느 시대구나 라고 네. 하는 걸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팔부신중의 문양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 탑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 1층 탑신, 네. 2층 탑신, 3층 탑신, 4층 탑신에 가면 네. 우리 한번 뒤로 조금 넘어와 볼까요? 더 내려와 보세요. 네. 저기에 네. 사리를 봉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저 4층에요? 네. 네. 사리를 봉안했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에 사리가 있느냐? 없어요. 왜 없죠? 그게 부여박물관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근데 그 사리를 넣었던 함이 있고 그 사리를 넣으면서 거기에 같이 우리가 왜 사람을 매장을 할 때에는 네. 함께 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아. 순장한다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리를 넣을 때도 옆에 공양소탑이라는 거, 이 탑에 네. 작은 문양을 작은 사이즈의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넣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바깥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네. 공양소탑까지 같이 넣은 사리 장엄구가 저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보면. 네. 그래서 여기 이 탑을 볼 때에는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층 탑신에 보면 뭔가 문양이 있죠. 맞아요. 뭔가 액자처럼 그림이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문비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저기에 그 문비도 목탑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판석이 있었을 때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문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아, 뭔가 그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있죠. 거군요. 그래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갔을 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이 탑에서는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네. 피대칭 같이 하나가 턱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돌 이거를 같진 우리는 않은데. 그렇죠. 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상륜부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탑은 기단부와 탑신부와 상륜부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상륜부에 찰주만 남아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장식물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가 호화롭게 장식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다는 거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 어디론가 다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탑이 언제 그러면 조성되었느냐? 이 조성 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신라 말과 고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대에 있겠어요? 이게 900년대에 적어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네. 1300년 전. 그러니까 1300년 동안 이 탑은 여기에 이렇게 온전하게 있었던 거죠. 이 모습 그대로요? 그대로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일제시대 때 조사를 해서 이걸 탑을 해체를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네. 또 4층에 있었던 사리장원구가 부여박물관에 갔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해체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거를 확인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허허로웠을 때 이 상륜부에 있었던 다양한 장식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해체됐고 다시 짜맞춰졌는지 이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 탑을 이 국보로 승격시키자고 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는 네. 이 탑의 가치가 그만큼 높이 있다는 얘기이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사자 팔부신중을 왜 이렇게 다 조성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 탑이 네. 사리를 봉안을 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와 팔부신중들이 네. 옹호하고 있는 탑인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탑을 보시면 아마 좀 더 그냥 와서 이게 석탑이구나가 아니라 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건함을 가지고 탑을
만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보통 절에 가면 탑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탑이 더 귀중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원사지의 특징은 1금당 1탑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갈 금당터에 가보면 네. 금당 앞에 바로 탑이 있거든요. 음. 보통은 사찰이 법당이 있고 그 앞에 탑이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 유념하게 보시면 어느 사찰도 가면 금당 앞에는 항상 탑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탑이 하나 있으면 1금당 1탑이라고 하고 탑이 2개 있으면 네. 1금당 2탑이라고 하고 3개 있으면 3탑이라고 하는데 네. 백제계의 양식이 1금당 1탑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원사지가 백제계의 이 절터였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그렇게 알 수가 있죠. 네. 이 보원사지 전반을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탑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물 104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 보물 몇 호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든 이 보원사지 5층 석탑은 보물 104호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 또 국보로 만나볼 수 있는 날도 오겠죠? 네, 그렇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은 어디죠? 네, 여기 뒤에 있는 금당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네. 네, 한번 갈게요. 네. 또 넓네요. 근데 보통 대웅전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는 왜 금당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금당이나 대웅전은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을 우리는 통칭해서 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당이라고 했을 때에는 네. 금이 사실은 광물 중에서 가장 비싸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긴 하지만 그 예전에는 예, 강하다고 할 때는 금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금이 가장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부처님을 조성해서는 다 금으로 이제 옷을 입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금부처를 모시는 당이다라고 해서 금당이라고 하는데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대웅전, 네. 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뭐 대적광전 이런 식으로 이 어느 부처님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칭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마 대웅전이었을 것이고, 네. 근데 이 보면 지금 이 금당 안에도 지금 1금당 1터이긴 하지만 네. 1탑인데 이 금당의 크기가 이 정도였는지 아니면 더 컸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큰 규모의 법당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한 50명? 더 넘게 들어갈 들어가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컸었는지를 가히 짐작하죠. 네. 거기다가 지금 저희 보이는 게 석자대거든요. 부처님을 모시는 이 터를 네. 우리는 좌대라고 하는데 네. 이 좌대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석좌대예요. 돌로 돌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굉장히 크고 웅장해도 충분히 견딜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는 우리 눈으로 직접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여기에 계셨던 분이 어디로 가 계시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계셔요. 근데 그 부처님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규모가요. 네. 앉은 키가 2m 57이에요. 네. 엄청 크죠. 네. 그러면은 이게 철로 만들었어요. 철불이니까 무게가 굉장했죠. 그 부처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좌대, 네. 그러니까 저렇게 석좌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상상도 안 가는 무게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복원이 되거나 한다고 하면 그 부처님을 일로 모신다 생각하면 여기서 네.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네. 법당이 될 수 있을 것이죠. 정말요. 네.
뭔가 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당은 어쨌든 보물로 지정이 됐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사적지 안에 있더라도 네. 항상 이제 우리 선생님도부터 시작해서 사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탑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금당이 있어요. 네. 네, 금당이 있다면 탑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세트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탑을 제가 탑 설명할 때 탑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부처님을 조성한 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200년 후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시게 지게 된 거는 탑 신앙 다음으로 였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탑부터가 먼저가 아니라 부처님부터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반대였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이렇게 보시면 네.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또 유익한 내용도 또 알아가네요. 네. 그럼 그러면-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제는 다음 곳은 부처님의 사리가 아닌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아, 있는 곳 네. 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탑들이 네. 지금 뭐였겠어요? 기단석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래도 다 없어지기는 했어요. 좀 활기차고. 씩씩하지 않고 소풍 가득. 이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네. 이렇게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저 길은 어떤 길인데요? 이 길은 계심사를 가기도 하고 계심사를 가기도 하고 일락사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옛날에는 여기 절이 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사찰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1시간 정도 가면 계심사가 나와요. 아, 정말요?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사이에 일락사가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문수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가면 문수사, 계심사, 일락사. 그리고 절로 가면 네. 이제 가야사지, 그리고 수덕사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정말 가야산 일대를 즐길 수 있는 곳이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법인국사 탑과 탑비입니다. 아, 이게 탑과 탑비군요. 네. 아, 이곳이 스님의 사리를 모셨다는 그 탑인가요? 맞아요. 이제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스님의 사리를 모셨던 승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보면 네. 보원사지, 법인, 국사, 보승탑이라 된 거예요. 아. 보물스러운 스님의 탑이다. 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 법인국사는 누구세요? 법인국사는 누구시냐? 네. 법인국사 탐문 스님이신데요. 네. 법명이. 탐문 스님은 900년대에 태어나서 975년에 입적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통일신라 시대 때 화엄종의 대가이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고려는 선종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탐문 스님은 교종의 화엄종의 대가이셨어요. 그래서 탐문 스님이 그럼에도 교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왕건이 이 탐문 스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모시고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유씨 부인이 임신을 했을 때 탐문 스님에게 그거를 축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끝에 나오신 분이 이 고려의 4대 임금이 왕종이 되세요. 광종. 네. 우리가 광종 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제 실시
맞아요. 노비안건법 맞아요. 이런 것들이 광종이잖아요. 네. 그 광종을 가르쳤던 스승이 탐문 스님이세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광종이 되고 나서 네. 탐문 스님은 왕사이죠. 네. 스승을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다. 음.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받으시냐면 국사의 칭호를 받게 돼요. 네. 국사는 나라의 큰 스승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 국사의 칭호를 받으시는 분이 없대요. 근데 탐문 스님이 유일하게 최초로 네. 살아 계실 때 국사의 칭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큰 스님이셨던 분이죠. 정말요. 하긴 이 탑도 엄청 크게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과 함께 아까 제가 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리를 봉안하는데 그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뒀어요? 많은 신들을 뒀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기단에 보면 조각이 되어 있죠. 네. 무엇이? 사자가. 네. 그렇죠. 사자가 일단 주위를 둘러싸고 삼엄경계하고 있고, 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용과 구름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저 위에 보면 사천왕이 또 조각이 되어 있어요. 사천왕이 딱 포진하면서 뭐를? 사리를 옹호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탑에서도 보였던 거 보여요? 문이요? 아, 네. 가운데, 네. 그렇죠. 여긴 손잡이까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비가 네. 거기 안에 사리가 모셔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보승탑은 탐문 스님의 탑을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또 스님들 하면 네. 또 막 엄청 유명한 일화들도 많더라고요. 네. 혹시 탐문 스님도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유일하게 보원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네. 유물로 추정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유일하게 보원사의 기록은 뭐냐면 저 탑비예요. 그래요? 5,500자의 탑비에 네. 탐문 스님의 생애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안에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탐문 스님이 여기 오셔서 법회를 했을 때 호랑이가 와서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을 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느 때는 메뚜기가 많이 떼를 지어와서 농사를 다 망칠 때가 있었나 봐요. 네. 그때 탐문 스님이 가셔서 법문을 하시고 그 메뚜기 떼가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 저 비문에 기록이 되어 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5,500자를 해설을 해놓은 게 또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 탐문 스님의 일대기가 쫙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탐문 스님이 광종의 스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금당에 모셔져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2m 57이라고 했죠. 네. 그 2m 57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비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누가 조성을 했는가? 네. 탐문 스님이 광종이 즉위를 할 때 네. 광종의 만수무광과 그리고 광종께서는 국사를 잘 펼치셔서 선정을 베푸셔서 많은 국가를 기강을 갖춰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장육, 석가, 삼존부를 조성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본존불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2m 57의 철불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물이 저거여가지고 저 탑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요. 또 이렇게 탑과 함께 또 기록까지 되어 있는 탑비도 있으니까 이곳의 역사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됐네요. 네. 더 재밌는 건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문화재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상상으로 하면 저 거북이가 네. 지금 탐문 스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등 위에다가 근데 저 거북이 뒤로 가면 얼마나 거북이가 힘찬 거북인지를 네. 꼬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꼬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굉장히 힘차게 말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야, 저 거북이가 얼마나 큰 스승을 모시고 내가 정말 여기를 잘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거북이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여의주가 여의주요. 있죠. 네. 이렇게 보온사지에 지금 1000년이 넘게 그러니까 이 탑이 언제 조성이 되었느냐 하면 탐문 스님이 내려오신 지가 975년이에요. 네. 그리고 975년 3월 달에 음력 3월에 이분이 입적을 하세요.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광종이 2달 후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광종이 돌아가시고 나는 그 다음 임금이 누구냐면 경종이거든요. 네. 경종께서 아버님을 그렇게 지극히 모셨던 스님에 대한 예우로서 탑을 조성하고 탑비를 조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저 탑비가 978년에 조성이 되었다고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수탑하고 탑비는 그 즈음에 광종을 기리고 탑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경종께서 이렇게 조성을 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연대기고요. 네. 나머지는 우리가 추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또 이렇게 많은 임금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멋진 스님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탑과 탑비는 1200년 동안 이 보원사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원사가 앞으로 1000년을 다시 만들 때 이렇게 1000년을 기다려왔으니 이제는 내 역할을 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역할을 해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과거부터 또 지금까지도 정말 훌륭한 절로 남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1000년은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네. 선생님과 저. 네. 열심히 그 마음을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우리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기 사찰이죠? 네. 뒤에 와서 보니까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다시 한번 학습해 볼까요? 네. 단간지주, 단간지주. 석조, 네. 그리고 다시 물을 5층 건너 석탑. 물을 건너서 네. 물을 건너는 이 세계는 뭐예요? 극락세계. 그렇죠, 극락세계예요. 거기 앞에 뭐가 있어요? 5층 탑이 5층 있고 탑. 그리고 금당 부처님을 금당. 모시는 금당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절의 큰 스님이었던 법인국사 탑문 스님과 탑비가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는 게 이게 동쪽이죠. 네, 맞아요. 여기는 서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다가 더 길어 보이세요? 동서 쪽이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더 짧아 보여요. 네. 그러시구나. 정사각형 같은 느낌은 안 드시나요? 안 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네. 여지껏 이제 보원사지 보물은 5가지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법당이 있어요. 법당 안에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답니다. 네.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글로 가보시죠. 네. 그리고 법당에 가서는 우리가 사찰에 오면 항상 네. 먼저 인사를 드려요. 아, 어른에게,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들어올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동선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서 부처님께 인사까지 드리는 걸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법당 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석자대는 앞에서는 문양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없지요. 맞아요. 그래서 뒤라고 하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해요. 네. 저기서 볼 때는 또 네. 느낌이 확 흩어지는데 여기는 오면 다시 또 바닥으로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저기 수정봉이 네. 수정봉이 저기가 있거든요. 저 저기요? 뒤에 기운이 이러고 바로 쫙 내려온다. 진짜요? 여기 뭔가 그 직선적인 느낌이 네. 기운을 딱딱 뿜어지는 느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산들이 보면 이렇게 이거를 꼭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사하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네. 이 비로자는 부처님 앞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고려시대 때 조성이 된 부처님이었어요. 네. 근데 이 부처님이 이 지역에서 출토돼서 보원사지가 고려시대 때부터도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그 부처님은 아니에요. 그 부처님 도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성이 된 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여기 소원초 빌 수 있어요? 네, 있죠. 저도 빌고 가도 되나요? 그럼요. 아주 좋아요.
빌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뭘 비찰게요? 아, 그거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거 법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되게 큰 부처님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큰 부처님에 비해서 우리가 법당이 지금 굉장히 좀 작고 네. 누추하죠. 이걸 임시법당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 네. 아,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마 좋은 정각에 모시게 되면 좀 달라질 거고요. 아, 네.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와야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절에서는 이렇게 앞에 입구는 네. 스님들이 보통 다니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아, 먼저요? 네. 네. 들어갈 때는 자, 네, 가실까요? 네. 절에 들어오면 원래 큰 절을 하는 건데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반배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뭔가 다른 곳 불상과 다르게 금빛은 아니네요. 네. 이제 이 보은사지 부처님의 특징들은요, 다 철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철 부처님이셔서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철 부처님에다가 금 옷을 입혀드리면 이제 금 부처님이 되시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철 부처님 그대로이고 옷을 입혀드리는 거는 유일하게 지금 들기름 있죠. 네. 들기름으로 옷을 입혀드리는 정도 이렇습니다. 네. 또 이곳에 오면 숨겨진 보물도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 왼쪽에 있죠. 오래된 목판 같은 느낌 있죠. 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판각한 경판이에요. 오. 근데 이것이 언제 조성이 되었느냐? 네. 1500년대예요. 1565년, 1566년 이때 이 경판들을 다 조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게 200판이거든요. 네. 나머지는 어디 있냐? 개심사에 있어요. 아.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이 경판들 200판이 여기 와 있는데 네. 여기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수륙제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하는 행위를 이 경판에다가 다 일일이 적어 놓은 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반문이라고 해서 일반 의식문을 넣어놓고 또 하나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논하는 이런 논설을 해놓은 게 6가지 종류의 경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부처님 앞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이것은 네. 여기 중에서 결판이 된 게 있어요. 옛날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전체를 다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진 결판을 복각해 놓은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다가 놨는데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저 옆에 유리로 되어 있는 데 있죠. 네. 그거는 원판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저렇게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 법당 안에 안 들어오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저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등 보이시죠? 네. 저 부처님은 삼존불에서 보셨던 분들이에요. 아. 삼존불. 네. 그래서 입구에 있는 삼존불을 저희가 등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파서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원사의 법당은 임시법당으로 굉장히 누추하긴 하지만 네.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장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조만간 몇 년 사이로 이제 제대로의 정각이 만들어져서 부처님을 모시면 훨씬 더 장엄하겠죠. 지금 되게 이 마음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드는데
제대로 된 전각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차 한잔 하러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나갈 때는 다시 돌아서 인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절집에서는요, 네. 이 차 물 따르는 소리도 굉장히 하나의 수행입니다. 아, 드시죠. 네. 아, 오늘 되게 혼자 왔으면 그냥 둘러보고 갔을 것 같은데 또 구석구석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보물찾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행입니다. 보물찾기. 네. 네, 제가 이제 보물찾기라고 얘기하면 다들 무슨 보물 찾아?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보물 찾았는데 뭐 상품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서요. 우리 상품은 이렇게 맛있는 차로. 네, 그래서 정말요. 아우, 따뜻해요. 네. 아,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아까 여기가 뭐 통일신라 이야기도 나오고 고려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백제시대였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확한 창건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남아있는 유물로 보면 통일신라까지는 갈 수 있고 이런데 왜 백제라는 얘기를 할까? 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백제라는 생각을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하나가 여기서 출토된 불상이요. 작은 불상이 네. 금동열의 입상이 백제시대 때 조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백제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게 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삼존불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 삼존불이 언제 조성이 됐냐면 600년대에 조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양식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백제 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불상을 조성할 수 있었던 세력들이 누구냐? 이게 보원사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백제 때 그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때 보원사가 있었다라는 이제 두 번째 생각과 함께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화엄 십찰이라고 했잖아요. 네. 화엄 의상 스님의 그 의상 스님의 화엄은 통일신라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통일신라 시대 때 화엄 십찰이 될 정도가 그렇게 큰 절이었다면 그 당시에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백제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서 통일신라 시대 때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전남 장흥에 가면 보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네. 그 보림사에 창건하신 스님이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그 비문에 웅진사람 네. 흥덕왕 2년에 보원사에서 구족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비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 스님의 비문을 보면 통일신라 이게 흥덕왕 2년이면 828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통일신라 시대이니까 이미 구족계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 전부터 이 보호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백제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것도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죠.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폐사연대도 역시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18세기까지 이제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원사가 있었구나. 근데 그때에는 이름이 강당사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 보물들 보면서 살짝 연대를 추정해 봤잖아요. 또 이곳에서 출토됐던 유물들도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이제 제가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전체 가야산이에요. 네. 이 기와 문양들이 다 가야산의 절터였거든요. 너무 많은데요? 네, 이거를 2007년도에 저희가 찾아보면서 한 게 70개에서 80개인데 찾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면 한 200여 개의 절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온사에 오시면 꼭 이 가야산의 전체 절터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게 북쪽이죠. 네. 남쪽 수덕사, 네. 오른쪽 가야사터. 가야사터. 이 가야사터는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묘를 이장했다고 하는 명당 있죠. 네. 그 명당 자리예요. 아.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개심사예요. 개심사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 큰 절이 있었던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에는 보면 우리는 출토물 중에 현존하는 유물만 봤어요. 5개의 네, 맞아요. 유물만 봤죠. 근데 여기서 출토되어 있는 지금 현재 보온사지에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거나 혹은 부여박물관에 있거나 혹은 공주박물관에 가면 보온사 출토의 유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큰 것이 이 두 분의 철 부처님. 아, 모양이 조금 특이하네요. 다르죠. 네, 한 부처님은 1m 50인 아까 우리 법당에서 만났던 네. 그 부처님의 원 부처님의 모습이고요. 네. 이 부처님은 경주의 석굴암 부처님과 아. 거의 유사한 모습이시죠. 아, 네. 그리고 이 부처님은 아까 제가 탐문 스님이 광종을 위해서 조성했다고 하는 네. 이 석가 3분 중에 본존불이신 아. 석가모니 부처님.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5층 탑에서 4층 탑신에서만 나왔다고 하는 사리 장엄구. 여기가 사리 장엄구. 이거는 부여 박물관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법당 앞에 있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고려시대 때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도난을 당했어요. 2004년도에. 네. 그래서 새롭게 조성했던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시대별로 이 금동열의 입상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온사에 오시면 확인하고 네. 가시면 좋죠. 네. 직접 보진 못하지만 더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 또 있었네요. 네. 이렇게 보온사가 큰 절이었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됐던 것 같아요. 이 네. 보원사가 얼마나 크고 또 영향력 있는 곳이었는지 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해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원사가 또 옛날처럼 화려하게 또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정말 좋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따뜻한 차 한 잔 잡숴보세요. 네, 따뜻한 차까지 정말 감사드려요. 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 찬란했던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보원사지. 넓게 펼쳐진 터전을 보며 당대의 찬란했던 역사를 엿보게 된다. 내포 지역을 아우르는 가야산 깊숙이에 위치한 이곳은 사람들의 휴양지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옛 모습을 떠올리는 학습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함께
이곳에서 만난 과거의 명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